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별거 없죠. 네, 의상을 딱 보니까 겨울, 남자, 뭐 몇 가지가 막 떠오릅니다. 예. 따뜻해 보이죠? 네,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도 의상과 같이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부동산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 자,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가 됐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것이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구 감소가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주택자는 지금 당장 집을 팔고 무주택자는 집을 영원히 사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는 줄고 집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하면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단순 계산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정훈 대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그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오래됐죠. 제가 알기만 한 2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제기가 됐었나요? 일본처럼 간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금융위기 때 그때 나왔던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죠. 폭락한다는 그런 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정말 이제 안 오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팔았던 분들 엄청나게 땅을 치면서 후회를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합계 출산율이 0.7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거죠. 한 명이 안 되는 한 명이 안 거죠. 돼.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출산이 조금 이제 이거 2023년도 기준이니까 네. 조금씩 늘어나는 건 맞아요. 현 늘어나는 정부 건 들어서 있는데 좀 늘었다고 발표받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65세 이상 고령 비율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게 그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감소세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주택 시장의 이제 수요 기반을 악화시키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주택 가격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집값이 막 좌지우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공급량 그리고 특히 이제 가구 구조 변화. 예전에 뭐 집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할 때 가구가 분화가 된다. 가구가 분화가 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또 그게 별로 또 안 맥혔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가구 분화가 확실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도 있었잖아요. 하도 인구가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렇죠.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그 표어들이 하도 많이들 이제 출산을 하니까 그때만 해도 행복한 비명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가만히 지나와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지는 초양극화로 간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 계속 드렸을 거예요. 초양극화 시장. 인구가 감소를 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 그렇죠. 어떤 이유일까요?
인구가 감소되면은 그러니까 과거 같은 사례를 보면 과거는 우리가 7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70년 늘어나고 이런 시절에 또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건설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집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집이 열채의 집이 있다면 그 열채 집을 다 사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수요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미래에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인구는 이제 줄어들 거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도 그 당시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한 103.5%, 약 104% 가까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전국 평균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6% 정도 돼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97%. 그러니까 아직 100%가 안 돼 있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공급이 돼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그리고 집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그 열채 집을 다 사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열채 총 집이 있다면 제일 그 좋은 중에서 곳을 사겠죠. 예, 그 중에서 뭐 1번 집부터 10번 집까지 예를 들어 있다면 1번 집이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하면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까지는 팔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줄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5번인지 6번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10번 집까지 그 집들은 과연 누가 사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주는 집, 즉 선호도가 높은 집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집들은 아예 거래도 안 되고 오히려 가격이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이런 초양극화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총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으나 그렇지요. 맞죠? 네, 말씀이. 정확합니다. 근데 안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진 않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될 네, 것이다. 사줄 사람이 없는 사줄 거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이 평형수가 중소형 평수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 살려면 그쪽을 사야 된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대가족이었고, 근데 그렇죠. 지금은 가구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 나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다. 그것도 하나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돼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집값 폭락은 사실 일본이 원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약 20년가량 초고령화 사회로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다가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을 갖게 하는 사례들이 일본에 굉장히 또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부터 네. 일본처럼 간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 구조나 모든 것들이 일본과 비슷하다.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갈 것이다. 거기에 가장 큰 게 저출산 고령화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처럼 가니까 이제 집값 떨어진다, 집값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이 90년대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었거든요. 주택 네. 가격 하락하면서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폭락하면서 일본은 정말로 우리가 말했던 이 현실대로 됐던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값이 뭐 3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었고 그렇게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20년 가까이. 그래서 장기 침체를 겪었는데 근데 이게 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고 저출산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전 일본은행 부총재 막 주장했었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 중국, 미국도 머지않아 저출산 고령화로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고 또 주장까지 했었어요. 네. 이분이. 근데 한국도 방문했습니다. 한국도 방문해서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쳤고 거기에 또 폭락을 주장하던 사람들 막 박수를 쳤죠. 그래서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도 우리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본처럼 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이 그래서 계시죠. 네.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과연 일본처럼 갈 것이냐, 그리고 뭐 생산 가능인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써보자 해가지고서 이제 책을 썼었죠. 그래서 네. 그 결과 제가 이제 자료들을 쭉 모아서 해본 결과 그건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가 경제 구조가 일본과 비슷하지만 우린 틀린 게 많다. 왜냐하면 일본은 예전에 대출을 네. 담보 대출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막 110%까지 이렇게 100%를 넘어서 막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집값보다 더 많이 그렇죠. 해줬다는 거죠. 해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안전 장치가 있죠. 왜냐하면 뭐 LTV라든지 DTI라든지 해서 집값의 몇 프로 이상 절대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처럼 20년 동안 장기 침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된 나라는 일본이 유일무이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막 폭등하면은 또 폭락도 해요. 폭락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이 공급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일본만 유일하게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상당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일본처럼 뭐 가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결국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막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아마 대출을 조금씩 늘려주다 보니까 100%가 넘는 대출까지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다. 다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도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왜 일본처럼 우리도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경제 구조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경제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비슷하다. 그리고 사실 상당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받아 또 들여왔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온 건 사실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동양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 더 가까운 이웃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그게 충격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그래요. 지금 30년을 넘게 하지만 정말 많이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사실은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의미가 별로 크게 있지 않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면 요즘 일본의 집값은 그럼 어떤 현상인가요? 일본이 이제 계속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가 디플레이션을 겪었죠. 계속 그러다가 네. 장기 침체를 겪다가 그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온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폐기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 그 아베 총리가 네. 들어와서 돈을 막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막 아베노믹스. 풀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막 무차별적으로 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유동성이 커지면서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계속 올랐죠. 올랐죠. 예, 다시 올라서 그래서 이게 계속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도쿄 중심 축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도 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뭘로 설명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폐기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 집값도요. 네. 지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양극화가 심하죠. 예, 그 동경권, 네. 이 동경이나 이런 데는 집값 비쌉니다. 그렇죠. 예, 도쿄, 오르고. 도쿄 예, 예. 중심으로. 근데 네. 저 외곽 지역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가장 그 문제가 그 70년대 그 타마 신도시라고 다들 아시지만 타마 신도시라고 신도시 즉 뉴타운 같이 거대한 도시를 하나 졌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무질서하게 진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진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값도 저렴하고 한 도쿄에서 한 3, 40k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사실은 들어갔던 분들은 빠져나오질 못하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건 다 좋아요. 아주 그냥 생활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네.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예, 일자리가 없고 동경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일본은 대중교통 자체가 민영화기 때문에 공공 요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하기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고. 예,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이제 그 실버타운 같이 그 당시에 분양을 받아서 70년대에 입주했던 그분들만 거기 지금 살고 있어서 상당히 공동화가 지금 심하게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가 아니라 현재 일본과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면 그쪽도 양극화가 심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뿐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그 뉴욕이라는 가장 그 집값이 비싸다고 네네. 하는 그런 지역의 중간 가격의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뭐 라스베가스 가면 29채를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디트로이트 주에 가면은 23채를 살 수 있고 이게 20채 이상이에요. 이게 양가 크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모든 글로벌 전 시장 세계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다면 저출산 고령화, 집값 폭락론, 요거는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침체된 경험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막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택 공급 감소하고 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오르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고령화가 되니까 이 우리보다 먼저 갔던 유럽 나라들 이런 데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민을 확대로 해서 인구가 유지됐고 일본은 인구 감소를 그냥 방치하다가 뒤늦게 2019년부터 이민 확대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민을 지금 많이 늘리잖아요. 사실은 외국인 뭐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 우리와 좀 비슷한 현실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없을까요?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일의 경우도 인구가 8,500만 명대에서 2005년 8천만 명으로 이렇게 500만 명이 쫙 줄어드니까 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독일 정부는 재빠르게 이민 확대 정책을 펴서 다시 인구를 늘렸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집값도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고령화 저출산의 대표적인 나라 캐나다, 뉴질랜드라고 해요. 네. 그 나라는 인구가 늘었고 장기적으로 집값 계속 우상향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민을 늘렸다는 거죠. 이민 통해서 인구를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령화 저출산 고령 인구가 급감하는데 이걸 방치하면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먼저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이민을 계속 받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도 이제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경제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뭐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 그럼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저는 사실은 계속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저출산 고령화로서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 저출산 고령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 예,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집값은 더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집값이 상승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경제가 성장하면 집값이 지금보다 더 상승한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많이 겪은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디플레이션을 겪었어요. 뭐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사태라든지 그렇죠. 세계 뭐 2차 대전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만 디플레이션이 왔었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겪어왔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은 나라예요. 계속 인플레이션만 겪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제가 항상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파트 처음에 70년대에 처음에 분양할 때 2천 몇백만 원이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1억만 70년대 가지면은 2천 몇백만 원이요? 그것도 네. 비싼 거 아니었나? 비쌌죠, 당연히. 그 당시에도? 예, 그 네. 당시. 근데 비쌌지만은 그때 2천 몇백만 원이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1억만 가져도 한 5채 살 수 있네. 거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착 가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은 30억이 넘어서 그렇게 비싸졌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 갈까? 무슨 강남 아파트가 1억 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뭐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가 강남이라서가 아니라 물가가 계속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건축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근데 드렸죠. 그러기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한 2000년대 초반, 2002년도 뭐 이럴 때 5억 정도의 거래가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100억 굉장히 큰 편이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제가 우연히 들었으면 듣고. 근데 저도 요즘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집값이 사실 30평대가 네. 뭐 반포라든지 뭐 이런 강남에 이런 뭐 사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분명해요. 근데 그런 데가 70억, 80억 한다는 게 저도 그러니까요. 네. 70억, 80억 만약 내가 돈이 200억이 있다 현금이. 네.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해. 200억을 가지고 네. 그거 딱 사겠어요? 안 사죠. 전 집에 대해서 뭐 집에 대한 전 집은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거주용도로? 네, 거주용으로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하면 저는 한 2, 3억 정도 그렇게 하고 소액으로 해서 재개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하지 한 60억, 80억짜리 집에 가면 거기 또 관리비도 또 그만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은 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부동산 일을 오랫동안 하지만 과연 내가 그 200억이 있다면 내가 그걸 갖다가 현금을 주고 70억, 80억짜리를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나? 살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있어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100억 가까이 하는 그런 집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을 더 지적하는 게 아닌가. 근데 네. 대부분의 뭐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들 아파트들 보면은 지금 뭐 30평대 한 30억 뭐 이렇게 가거든요. 네. 30억.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가 그동안 계속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너무 크죠. 그게 저는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전혀 뭐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은 뭐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강남에는 유일하게 공급할 수,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게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빈 땅이 없으니까 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재건축이 한 30년인데 그 30년을 20년으로 땡겨서 빨리빨리 자구장 짓게끔 해줘라. 주민들이 원하면. 그러면 빨리빨리 져서 강남의 공급을 왕창 늘리게 되면은 가격 떨어질 거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서 집값만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당연히 떨어지거든요. 공급 많아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지금은 워낙 강남에 재건축을 해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만, 그 물가가 올라가는 매년 그 상승률 정도만 올라주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요. 이 주식을 보면요, 주가의 본질은 실적과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거 다 네, 그렇게 외우고 계십니까? 근데 부동산을 보면 이 그냥 기대감, 뭐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강남의 불패에 대한 기대감, 뭐 그래서 강남권의 재개발 그 기대감, 그것이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격이 치솟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기대감만큼 부응을 해주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강남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세제를 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유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해보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강남의 그 강남 상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여기 강남 상구에 사실 그 아파트가 전국의 주택을 총 합쳐 보면은 네. 아마 3%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3%가 안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피는 거는 항상 일단 강남권을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거든요. 너무 많이 튀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대가. 저는 그 싱가포르처럼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력이 돼서 강남에 들어가 들어가 살아라. 들어가 살고 그 나머지 97%를 위해서 위한 정책을 피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기는 다 거의 80%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살거든요. 싱가포르는 주민들이 왜냐하면 싱가포르 그 토지를 대부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99년이에요. 그 임대 아파트가 사실상 내 집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제가 거기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꿈이 뭐냐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때로 가고 싶다. 거기에 단독주택 뭐 풀장 딸려 있고 이런 데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 동네, 이쪽은 외국 사람들이 사는 부자 동네 임대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우리도 그냥 거기는 그냥 뭐 들어가 살 사람 살고 나머지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념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는요. 싱가포르의 꽃은 굉장히 화려한데 향이 없잖아요. 향이 없나요? 네, 싱가포르의 꽃은 굉장히 붉고 화려한데 냄새를 맡으면 향이 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댓글 불나겠는데요. 오늘 저희 보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다양한 반대 의견 그리고 또 찬성하는 의견 다양한 의견으로 좀 댓글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풀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료 세미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요즘 한정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주제는 일단요. 2026년 규제 속 틈새 시장 초기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몇백 군데 되거든요. 그렇죠. 수백 군데.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게 있냐? 착공을 한 게 없어요. 아무데도 없거든요. 아무데도 없어요? 예,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다 초기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이 될 곳들은 결국은 진행이 될 거예요. 끝까지 가고 안 될 곳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초기 재개발 지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은 개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뭔가 동의서를 걷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데를 저는 이제 초기 그 재개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지역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는 가격이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의서 걷어서 동의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이게 되면 가격이 올라요. 네. 여기 재개발을 하려고 동의서 걷네. 그래서 그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단계마다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을 얻고 그 다음 단계에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를 선점하는 그런 투자 전략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1월 21일 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2026년 규제 속의 틈새 시장, 초기 재개발 지역에 대한 맞춤 원포인트 강연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이 시간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1일입니다. 1월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556-6961에서 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요 틈새 시장 속의 초기 재개발 지역에 대한 원포인트 강연회를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